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사촌 언니 결혼식이 끝나고 큰 집에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촌 민지 언니는 머리가 좋아 무엇이든 한 번만 들으면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엄마가 영재 검사를 한다며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기도 했는데요. 영재까지는 아니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 IQ가 높은 편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큰엄마는 민지 언니가 영재라고 끝까지 믿고 싶어 했고 형언할 수 없는 중압감이 민지 언니의 마음을 태산처럼 누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럼 민지 언니는 큰엄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민지 언니는 항상 공부만 하고 있었기에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중학교 때까지는 전교 1등을 도맡아 하던 민지 언니였지만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난 뒤에는 예전처럼 1등을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외고다 보니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지 언니는 끊임없이 공부를 했고 결국 서울대 경제학과에 들어갔지만 큰엄마가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온 큰엄마가 엄마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내가 볼 때 재수나 삼수하면 의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영 말을 안 듣는단 말이지. 저번에 민지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의대는 영 적성에 안 맞는다잖아요. 다른 학교도 아니고 서울대 경제학과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아무리 그래도 요즘은 의대가 최고라니까. 큰엄마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 보였지만 그때만큼은 민지 언니가 재수를 하지 않겠다고 짐까지 싸서 집을 나가기까지 했기에 큰엄마도 포기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큰엄마의 욕심은 끝이 없었는데요. 서울대를 나와서 대기업을 다니던 민지 언니에게 행정고시를 보라고 닥달을 해댔습니다. 그때쯤 민지 언니도 회사 생활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인지 회사를 그만두고 행정고시에 도전을 했는데요. 민지 언니가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마치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듯 큰엄마가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동서, 우리 민지 회사 그만두고 행정고시 준비하는 거 알고 있지? 아, 예, 저도 들었어요. 동서도 알다시피 우리 민지 머리가 아주 비상하잖아. 아마도 한 1, 2년 정도만 하면 합격할 거야. 행정고시도 고시라면 고시인데 일반 회사보다 낫지 않겠어? 그렇죠. 행정고시가 보통 고시인가요? 어마어마한 거죠. 당연하지. 서울대 나와서 행정고시만 합격하면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릴 테니까 두고 보라고. 그나저나 효주이는 지방 국립대 나와서 취업도 힘들 것 같은데 어쩌려고 그런데? 글쎄요. 그렇잖아도 취업이 힘들 것 같다고 공무원 시험 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효진이가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우리 효진이가 공무원 시험 본다는데 왜 그렇게 놀라고 그러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그렇지. 말이 안 되다니요? 공부에는 재능이 1도 없는 효진이가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놀라서 그런 거지. 큰엄마가 비웃음 같기도 하고 미소 같기도 한 애매한 표정으로 엄마를 빤히 바라봤다네요. 그런 큰엄마의 행동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엄마도 맞받아쳤고요. 형님, 우리 효진이가 공부에 재능이 없는 건 알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것 같네요. 아니, 들어보니까 공무원 시험도 엄청 어렵다고 하길래 나는 효진이가 걱정돼서 말한 것뿐이야. 근데 공무원이라고 하면 몇 급 시험을 본다는 거야? 아무래도 7급은 어려울 것 같고 9급이나 도전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엄마 입에서 9급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큰엄마가 큰 소리로 웃으며 대답했다네요. 그렇지. 효진이 상태를 보면 9급 시험이 딱이긴 하지. 근데 효진이도 참 불쌍하긴 해. 우리 효진이가 불쌍하다니요? 평생을 우리 민지랑 비교당하면서 사는데 효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거기다 우리 민지가 행정고시까지 합격하면 꼴랑 9급 공무원이나 하는 효진이가 더 힘들어하지 않겠어. 물론 그것도 합격이 나면 다행이고 말이야. 큰엄마가 한껏 비웃다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날 집에 갔더니 엄마가 잔뜩 약이 오른 표정으로 쏘아붙였어요. 너 말이야, 공무원 시험 무조건 붙을 생각해. 엄마, 당연히 붙을 생각으로 하지. 떨어질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무튼 넌 무조건 붙어야 해. 민지는 지금 행정고시 시작했다는데 네가 9급 공무원 시험 떨어져 봐라. 또 찾아와서 얼마나 자랑질을 해대겠어. 큰엄마가 그런 게 한두 번도 아닌데 평소답지 않게 오늘은 엄마가 좀 이상하네. 너도 허구한 날 비교당하고 살아봐. 차라리 내가 못났다고 하면 그냥 참고 넘기겠는데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내 딸한테 막말을 하고 있어. 엄마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숨소리를 거칠게 씩씩거렸는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큰엄마가 지속적으로 민지 언니와 저를 비교하다 보니 큰엄마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평소 엄마 성격이 워낙 호탕하다 보니 웬만하면 큰엄마 비율을 맞춰주고 마는 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마의 불만도 쌓여만 갔기에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가 보기엔 큰엄마랑 만나는 걸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건데 비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분간 큰엄마 만나지 말고 지내봐.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줄 알아? 네 큰엄마가 나 말고는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굳이 찾아와서 사람 염장을 질러대는 거잖아. 하긴 큰엄마 성격을 누가 이해해주겠어. 친구가 없는 게 당연한 거지. 암튼 큰엄마가 찾아와서 초인종 누르면 그냥 열어주지를 마. 아니면 당분간 낮에 외출을 하던지. 제 말에 엄마가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날부터 낮에 친구를 만나러 다녔고 우리 집에 찾아왔던 큰엄마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지만 외출을 했다고 하니 실망한 목소리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 뒤에도 엄마는 큰엄마를 피해 다녔는데요. 어느 날 아빠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요즘은 형수님이 집에 잘 안 오시지? 그거야 내가 계속 피해 다녔으니까 그런 거지. 그게 아닐 거야. 그게 아니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형한테 들어보니까 민지가 행정고시에 또 떨어졌다나 봐. 뭐? 민지가 행정고시에 또 떨어졌다고? 서울대까지 나왔는데도 행정고시에 떨어지는구나. 행정고시가 어디 보통 시험이야. 암튼 그러다 보니까 민지가 행정고시랑 안 맞는 것 같다면서 때려친다고 했다나 봐. 따지고 보면 그 행정고시도 민지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형수님이 달달 볶아서 시작한 거다 보니까 잘 안 된 게 아닌가 싶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형수님하고 민지가 허구한 날 말다툼해서 집안 분위기가 살얼음장 같다고 힘들다고 형이 하소연하더라고. 아빠가 끔찍하다는 듯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는데요. 엄마도 아빠를 거들었습니다. 형님이 많이 심하긴 하지. 가끔 민지가 형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살벌하기까지 하더라니까. 저러다 모녀 사이가 멀어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 그런 거 보면 우리 집이 훨씬 낫다니까. 다시 생각해봐도 내가 결혼 하나는 잘한 것 같아. 역시나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거라니까. 그 말은 우리를 칭찬하는 거겠지? 당연하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난 형수님 같은 사람이랑 살라고 하면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거기다 민지가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가끔 보면 무서울 정도로 성격이 차갑더라고. 그런 거 보면 내가 좋아하는 빵도 자주 사다 주는 우리 효진이가 훨씬 낫다니까. 뭐야, 빵을 잘 사다 줘서 그래서 좋다는 거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무엇보다도 아빠는 마음씨 좋은 우리 딸이 최고로 좋더라. 아빠가 웃음을 띤 얼굴로 우리를 둘러봤는데요. 엄마가 궁금한 듯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민지는 행정고시 완전히 포기했대? 그렇다는 것 같아. 그리고는 방 안에 틀어박혀서
한동안 나오질 않아서 형이 민지 데리고 나가서 여유를 갖고 7급 공무원 시험 준비해보라고 조용히 다 일렀다고 하더라고. 하긴 민지 정도면 7급 공무원 시험은 한 번에 붙긴 하겠네. 근데 형님 성격에 허락할지 모르겠네. 민지도 다 컸는데 형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 내가 볼 때는 이 모든 게 형수님 욕심에서 비롯된 거라니까. 아빠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뒤 민지 언니도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며 공부를 시작했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쯤 저는 이미 9급 시험에 합격을 했었는데요. 얼마 뒤 민지 언니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민지 언니가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얼마 뒤 할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요. 역시나 큰엄마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민지가 행정고시를 보기 싫어서 떨어진 거지 마음만 먹었으면 그까짓 행정고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렇긴 하죠. 사실 내가 이래서 민지한테 공무원 시험 준비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동서한테 미안해서 어째 그래? 네? 저한테 미안하다니요? 뭐가 미안해요? 알면서 왜 모른 척하고 그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효진이는 9급도 어렵게 붙었는데 우리 민지는 단번에 7급에 합격을 한 거잖아. 그러니 효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효진이도 근무해봐서 알겠지만 9급이랑 7급은 천지 차이거든. 큰엄마가 제 걱정을 하는 듯하면서 또다시 자랑을 늘어놓자 엄마가 단호한 표정으로 일침을 가했습니다. 글쎄요. 우리 효진이는 워낙 성격이 좋아서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인생 한참 남았는데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민지는 서울대 나와서 7급 공무원하고 있고 효진이는 지방대 나와서 9급 공무원하고 있는데 더 두고 볼 게 뭐가 있겠어? 결혼할 때도 우리 민지가 훨씬 좋은 집에 시집가지 않겠어? 그러게 동서도 효진이 공부 좀 시키지 그랬어. 하긴 그 공부도 머리가 따라줘야 하는 거지. 그냥 마구잡이로 시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긴 하지. 형님, 우리 효진이는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신경 꺼주시죠. 순간 엄마가 버럭 외치고 말았는데요. 큰엄마가 야속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동서, 난 큰엄마라서 효진이가 걱정돼서 그런 건데 뭘 화까지 내고 그래. 앞으로 2번 다시 우리 효진이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모름지기 공부만 잘하는 사람보다는 인성이 최고로 중요한 법인데 우리 효진이 착한 인성을 따라올 사람이 없긴 하지. 할머니까지 제 편을 들자 큰엄마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친척들도 민지 언니보다는 누구에게나 싹싹한 저를 더 좋아하긴 했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 때문에 큰엄마가 저를 더욱 싫어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도 큰엄마는 계속해서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는데요. 민지 언니가 같은 7급 공무원을 만나서 결혼을 한 뒤 더욱 심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날도 민지 언니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큰 집에 다 모였는데요. 큰엄마가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래서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는 거라니까. 우리 민지가 서울대 나와서 7급 공무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서방이 바로 알아보고 그렇게나 쫓아다녀서 결혼한 거잖아. 우리 정서방도 서울대 나왔으니까 손주는 영재가 태어나지 않을까 싶어. 사실 예전에도 우리 민지가 영재였는데 그때 검사가 잘못된 것 같다니까. 민지가 머리가 비상하긴 했죠. 비상한 게 아니라 거의 천재 수준이었지. 그나저나 효진이는 만나는 사람 없는 거야?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말이야, 효진이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직 나이도 어린데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당시 큰엄마의 속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는데요. 역시나 큰엄마가 다시 엄마 속을 박박 긁어댔습니다. 동서가 이래서 생각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생각이 없다니요?
지금 효진이 형편에 직장 내에서 만나게 되면 구급 공무원밖에 더 만나겠어. 그러니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나면 조금이라도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야. 다른 것도 아니고 인성이 바른 사람이라면 된 거 아니겠어요. 동서가 이러니까 효진이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흐리멍텅한 거 아니겠어. 딸이 그러면 엄마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러다 진짜로 구급공무원 사이 만나면 어쩌려고 그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딸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의 반응이 의외로 냉담하자 큰엄마가 서서히 실망의 빛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큰엄마는 아쉬울 게 별로 없었음에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어느 날은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답답한 기분이 들어서 자꾸만 눈을 비볐더니 시뻘겋게 충혈이 되고 말았는데요. 아침에 눈을 보던 엄마가 놀라서 말했어요. 너 눈이 왜 그래? 눈을 좀 비볐더니 충혈이 됐나 봐. 혹시 눈병 같은 거 아니야? 오늘 당장 병원 가봐.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눈병이면 방치하면 안 되니까 당장 가보라고. 엄마가 몇 번이나 당부를 했기에 그날 퇴근하고 회사 근처 안과를 찾았습니다. 그 병원이 늦은 시간까지 하다 보니 사람이 꽤 많았어요. 진료실이 개방된 곳이라 안에서 진료하는 모습이 다 보이는 그런 병원이었는데요. 잠시 후 차례가 돼서 진료 의자에 앉았고 의사가 자세히 검사를 하더니 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다른 검사까지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던 중 시력 검사까지 하게 됐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시력 검사를 왜 한 것인지 이해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시력 검사로 인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선 시력 검사를 하자는 말에 기계에 얼굴을 댄 채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기계 앞쪽에 덮개를 미처 안 열었던 것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병원에 사람이 많다 보니 의사 선생님도 정신이 없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 또한 이런저런 검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던지라 아무 생각 없이 의사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할 뿐이었고 곧 의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자, 이거 읽어보세요.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요? 네,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그럼 이거 읽어보세요. 그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것도 안 보인다고요? 그럼 설마 이것도 안 보여요? 그때쯤 의사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지긴 했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 안 보이는데요? 그냥 눈앞이 깜깜한데요? 맙소사, 죄송한데 실명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 입에서 실명이란 단어가 나오던 순간 제가 기계에서 눈을 떼고 의사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실명이요? 저 진짜 실명한 거예요? 제가 호들갑을 떨어대자 의사 선생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지금 제가 보이시는 거예요? 당연히 보이죠. 근데 제가 왜 실명인 거예요? 실명인데 선생님도 보이고 이것저것 왜 다 보이는 거예요? 혹시 곧 이러다가 다시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제가 눈을 비비며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잠깐 기계를 확인하고는 멋쩍은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이 덮개를 그냥 두고 검사를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저도 정신이 없었네요. 그럼 저 실명 아닌 거죠? 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검사실도 개방되어 있던 상황이다 보니 뒤에서 대기하던 사람들도 우리 대화를 듣게 됐고 한 남자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까지 내면서 웃고 있었어요. 순간 민망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개를 푹 숙였더니 그 남자가 급히 사과까지 했습니다. 저기 너무 죄송해요. 저는 상황이 그저 너무 웃겨서요.
아니에요. 제가 봐도 웃긴 상황인걸요. 얼굴이 시뻘개진 채 대답을 했고 잠시 후 그곳을 급히 나왔는데요. 어찌나 창피한 마음이 들던지 집에 들어가서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엄마가 한심하다는 듯이 입을 뗐습니다. 너도 참 한심한데 그 의사는 그렇게 해서 밥은 벌어먹고 산다니? 뭐? 실명? 무슨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그 병원에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보니까 의사도 보통 힘든 직업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암튼 넌 참 연구 대상이야. 그렇다고 연구 대상일 건 또 뭐야. 너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기억 안 나지? 그때 일이 지금까지 기억이 날 리가 없지. 제가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는데요. 그때 일을 회상하던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네가 첫 등교를 해서 내가 데려다 줬는데 네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묻는 거야. 내가 뭘 물었는데? 제 물음에 엄마가 그때 일을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엄마 말에 의하면 첫 등교 날 교실 앞에 데려다 주자 제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물었다네요. 엄마, 학교는 언제까지 가야 하는 거야? 대학을 빼면 19살까지는 가야지. 비록 제 나이가 8살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성실히 대답을 해줬다는데요. 제가 눈물을 훔치며 다시 말을 했다네요. 그럼 나 없는 동안 내 동생 많이 사랑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내가 많이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줘. 나중에 내가 많이 안아준다고 꼭 말해주고 그리고 엄마 아빠도 많이 사랑해. 그때까지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던지라 엄마가 조용히 대답했답니다. 그건 학교 다녀와서 네가 직접 말하면 되는 거잖아. 학교 가기 무서워서 그래? 학교 엄청 재미있는 곳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엄마, 내가 19살이 되면 데리러 오는 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 알았지? 제가 눈물을 훔치면서 말을 했다는데요. 그제서야 제 말뜻을 이해한 엄마가 한숨만 내쉬었다네요. 그때 내가 놀란 거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쿵쾅거리잖니. 설마 그럼 19살까지 집에 못 오는 줄 알았던 거야? 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지? 내가 그때부터 너 공부 못할 줄 딱 알았잖아. 엄마는 갑자기 왜 공부 얘기를 꺼내고 그래? 아무튼 엉뚱하니까 그렇지. 대체 너를 누가 데려갈 건지 난 걱정이 태산이야. 근데 그 의사는 결혼한 거 같아 보였어? 나도 모르지. 근데 그건 왜 물어? 아니, 하는 짓이 너랑 똑같은 거 같길래 천생연분이란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내가 보니 그 의사가 네 영혼의 단짝 같아 보이거든. 엄마, 지금 다 놀리는 거지? 암튼 너의 엉뚱함을 이해해줄 남자가 있어야 할 텐데 평생을 노처녀로 늙을까봐 걱정이 태산이다. 엄마가 걱정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봤는데요. 제가 결혼도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꿋꿋했기에 또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며칠 뒤 퇴근하면서 자주 가던 빵집에서 빵을 사던 중 한눈을 파는 바람에 누군가와 세게 부딪혔고 제가 급히 사과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 그때 그분이네요? 네? 그때 안과에서 실명하셨다가 바로 시력 되찾은 분이시잖아요. 저는 그때 뒤에서 웃고 있던 남자입니다. 그때는 많이 죄송했습니다. 아, 그때 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눈은 괜찮으신 거예요? 다행히 실명이 아니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빵 사러 오신 모양이네요. 네, 우리 아빠가 여기 단팥빵을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그 사람은 낯선 사람이었지만 저도 모르게 묻는 말에 대답을 해줬고 잠시 후 웃으며 인사를 하고 그곳을 나왔는데요. 며칠 뒤 또다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가족 모임이 있어서 동생까지 큰 집에 간다고 했고 저는 굳이 참석하고 싶지 않아서 오랜만에 짜장면이나 먹을까 하고 중국집에 들어가서 주문하고 짜장면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우리 또 만났네요? 진짜 신기하네요. 아, 그러게요. 진짜 신기하긴 하네요. 제가 넋을 놓고 그 사람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빙긋이 웃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식사하러 혼자 오신 거예요? 네, 혼자 왔어요. 그럼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같이 식사해도 될까요? 아, 네, 그러죠 뭐. 제가 선뜻 대답을 했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기겁을 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낯설지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식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자연스레 전화번호도 주고받았습니다. 그 뒤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같이 밥이며 차를 마시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고요. 남자친구가 워낙 자상하다 보니 같이 있으면 편하고 좋았거든요. 그 뒤 우리는 1년 정도를 더 만났고 부모님께 소개를 했는데요. 부모님도 남친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특히나 엄마는 시종일관 이가에 미술을 머금은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남친이 돌아가고 난 뒤 엄마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그동안은 우리 딸이 좀 부족한 줄 알았더니 어쩜 보석을 데리고 왔네. 그렇게 마음에 들어? 그럼 당연히 마음에 들지. 생긴 것도 완전 내 스타일이야. 가만 보니까 말이야. 네 아빠 젊었을 때랑 많이 닮은 거 있지? 근데 호준 씨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데 그건 괜찮은 거야? 사실은 호준 씨가 그것 때문에 걱정 많이 했거든.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다니? 왜 걱정을 해? 호준 씨 말로는 회사에서 부모 없이 자랐다고 하면 다들 색안경을 끼고 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엄마 아빠가 반대할까봐 엄청 걱정했거든. 그걸 걱정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생각해봐라.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기 마련인데 우리가 죽으면 너도 부모가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 근데 그걸 안 좋게 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전에도 말했지만 사람만 좋으면 그걸로 된 거지. 내가 볼 때는 사람이 아주 반듯하게 잘 자랐어. 그건 맞는 것 같아. 엄청 착하고 배려심도 많아. 그러니까 그 안과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지? 그때 너한테 막말한 거 취소야, 취소.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다니. 엄마가 들뜬 목소리로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요. 살면서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칭찬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려서 봤더니 큰엄마가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아마도 할머니가 큰아빠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으로 큰엄마가 상기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어드렸더니 들어서자마자 큰엄마가 물었습니다. 효진이 결혼할 사람 다녀갔다며? 사귀는 사람이 있었으면서 그동안 어쩜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인사하러 오기 전까지는 확실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거죠. 아무튼 그건 그렇고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혹시 같은 구급 공무원인 거야? 큰엄마가 한껏 무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는데요. 엄마가 어깨에 힘을 준 채 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우리 사이가 행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라네요. 뭐? 행정고시를 합격했다고? 예, 공부를 참 잘했나 보더라고요. 엄마가 부연 설명까지 덧붙였지만 큰엄마가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효진이가 행정고시 합격한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그렇죠. 곧 결혼해야겠죠. 동서가 이래서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아니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봐. 우리 민지도 아니고 효진이가 지방대를 나와서 구급시험도 겨우 합격했는데 행정고시 붙은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다 물어봐.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 뭘 뭐라고 해요? 이건 보나마나 사기 결혼이다 그 말이야. 행정고시 합격한 남자가 미쳤다고 효진이랑 결혼을 하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큰엄마가 다시 큰 소리로 웃자 엄마가 큰엄마에게 명함을 건네며 조용히 말을 했어요. 정 못 믿겠으면 여기 명함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던지요. 근데 남의 귀한 사이한테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네요. 앞으로는 말 조심 좀 해주세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큰엄마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돌아갔고 우리는 결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부모님께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호준 씨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했잖아. 근데 예전부터 호준 씨를 도와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 도와주신 분이라니? 사실 호준 씨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님 혼자 호준 씨를 키워주셨다는데 얼마 뒤 할머님도 돌아가셔서 그분들이 큰 도움을 주셨다나 봐. 대학 등록금도 내주셨다고 하더라고. 세상에 그런 고마운 분들이 어딨다니? 친척도 아닌데 도와주셨단 말이야? 친척도 아니고 그냥 동네 식당 운영하시는 분이셨다는데 오래전부터 반찬도 챙겨주시고 그랬던 모양이야. 암튼 그러다 보니까 상견례 겸해서 그분들하고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엄마 아빠도 괜찮은 거지?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지. 순간 엄마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부모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준 남자친구를 참으로 대견스럽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남자친구를 도와줬다던 분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두 분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며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다는 말에 직접 식당으로 찾아갔는데요. 그날 우리는 또다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 고향이 지방이다 보니 다 같이 내려갔고 잠시 후 남자친구가 안내하는 길로 가던 중 아빠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참 신기하구만. 신기하다니? 뭐가 신기해? 전에 이 동네에서 타일 공사를 했던 적이 있거든. 그때는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때 우리도 공사하면서 이 근처 식당에서 자주 밥을 먹었는데 그 식당이 그대로 있을까 모르겠네. 아빠가 걸음을 옮기며 구석구석을 두리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자친구가 한 허름한 식당 앞에 멈춰서자 아빠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설마 이 식당이라는 건가? 네, 바로 이 식당입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순식간에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안에 있던 식당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게 누구야? 우리 호준이 왔구나.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그랬어. 어머니, 그때 결혼할 사람 소개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장인 장모님도 함께 오신다고 해서 같이 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양가 인사를 시켰지만 아빠가 넋이나간 채 한 곳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빠를 불렀어요. 여보, 인사드려야지 뭐하고 있어. 하지만 엄마 말을 듣지 못했던 것인지 아빠가 식당 문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앉더니 바닥을 보면서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아직도 그대로 있네요. 그런데 아빠 말이 끝나자마자 식당 사장님이 아빠를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 타일 공사하셨던 분? 예, 사장님. 제가 바로 이 타일 공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호준이 장인될 분이 바로? 예, 제가 호준이 장인될 사람입니다. 사장님, 우리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닌가 보네요. 아빠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는데요. 순간 그분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세상에나, 우리 인연도 보통 인연이 아니긴 한데 호준이랑 인연이 더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네요. 어쩜 이렇게 만나질 수가 있는 건지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식당 사장님이 놀라움의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우리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세월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했는데요. 전에 아빠가 타일 공사를 하기 위해 그 동네에서 며칠 동안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식당이 많지 않다 보니 한 식당에서 줄곧 밥을 먹었다는데요. 식사를 하는 내내 식당 사장님이 불친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옮겨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그날도 역시나 식사를 하고 밖에서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던 중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식당으로 들어갔다네요. 그래서 혹시나 초등학생에게도 함부로 대할까 싶어서 귀를 쫑긋 세운 채 대화 내용을 엿들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할머니가 아파서 조금 늦게 왔어요. 할머니가 어디가 아프신데? 감기 몸살인 것 같아요. 그럼 약은 드신 거야? 괜찮다고만 하세요. 그럼 이 돈 가지고 가서 약국에서 약이라도 사다 드려라. 식당 사장님이 아이 손에 돈을 쥐어줬다는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한테 주는 건 줄 알아. 할머니한테 드리는 거니까 약국 가서 약 사다 드려. 그리고 할머니가 더 아프신 것 같으면 아줌마한테 전화하고 아줌마가 반찬 이것저것 담았으니까 할머니랑 같이 먹어. 매번 감사합니다. 아이가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는 식당을 나가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아빠가 사장님에게 물었다네요. 쟤는 누구인데 반찬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왜 묻는 거예요? 사장님이 잔뜩 경계한 채 되물었다는데요. 아빠가 조용히 대답했답니다. 보니까 사장님이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도와주고 싶어서요. 저도 저만한 자식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기도 하고요. 아빠 말에 사장님이 경계심을 풀고 설명을 했답니다. 부모가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고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데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딱한 사연을 우연히 듣게 돼서 제가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빠 말에 의하면 그날따라 웬일인지 그 아이에게 더욱 마음이 갔다고 했고 그날 이후 아빠가 식당에 들러서 아이를 도와주라고 꽤 큰 돈을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마음씨 착한 식당 사장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 가게 문 앞 타일이 깨진 것을 보고는 직접 타일 공사를 해드렸다네요.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던 중 식당 사장님이 아빠를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사장님이 도와주셨던 그 아이가 바로 호준입니다. 정말이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는걸요. 이래서 사람 인연이 참 대단하다고 하는가 봅니다. 그때 사장님이 돈을 주고 가시는 바람에 우리가 호준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사장님이 건넸던 그 돈이 호준이 인생을 바꾼 거나 다름이 없었지요. 아닙니다.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지 제가 뭐 한 것도 없는걸요. 우리 사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사장님께 허리 숙여 인사를 드렸는데요. 순간 뜨거운 눈물이 와락 쏟아졌습니다. 그 식당 사장님 두 분이 호준 씨를 입양했던 건 아니었지만 부모와도 다름없는 분들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기한 인연을 통해 결혼을 했고 현재 잘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집에서 남편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남편이 조용히 입을 뗐어요.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 우리 같은 인연은 절대 없을 거야. 그러게 말이야. 너무너무 신기하긴 해. 그때 할머니 돌아가시고 약간 방황한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앉혀놓고 그러셨어. 너한테는 백도 없고 부모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공부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셨거든. 그때 그런 말을 해주는 분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참 기구한 인생을 살긴 했지만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갈 참이야. 남편의 말을 듣고 있다 보니 사람 인연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신기한 인연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